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제3절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우선은 저번 시간에 제가 그렸었던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뭐 원재료, 상품, 제품 등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 하나를 외웁니다. 이 그림을 하나를 외우시면은 나중에 제품 그림을 또 외우실 때 좀 수월하실 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가액 공부하실 때도 좀 더 수월하게 그림을 이용한 수업이 될 겁니다. 우선 상품의 경우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가 차변에 있다 했었고요. 그리고 기말은 대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 아래쪽을 보시면은 매입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대변 위에는 매출 원가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팔린 것들의 원가란 뜻이고, 그리고 차변의 합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 금액이라 했었고, 그리고 팔린 게 매출 원가로 빠져나가면 기말에는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 원가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바탕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거, 요거 금액이냐 수량이냐 이런 것들이 정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제광목의 보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말 재고자산과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그 사례는 아래쪽부터 하나씩 볼 거고, 자, 그리고 기말 재고에 포함할 건지 그 판단 기준으로 소유권 혹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말 재고자산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재고자산이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 기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기준으로 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미착품입니다. 아직 뭐 도착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선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먼저 물건을 싣는 곳은 선적지고요. 저희가 선적지고, 선적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다. 그 다음에 도착지가 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 사이는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고, 그리고 물건은 이렇게 배를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그림을 아시면 되고, 자, 이 선적지와 도착지가 있는데 물 위에 있는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을 미리 맺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는 물건이 가다가 선적지에서 소유권이 달라집니다. 선적하는 순간 구매자 거가 되는 거죠. 자, 판매자 거일 경우는 선적하기 직전까지, 이때는 판매자의 소유권이고 선적하는 순간에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도착할 때까지 판매자의 물건이라고 봅니다. 판매자의 물건이고,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슈는 뭐냐, 이 부분, 운송 중일 때 부분, 이때는 이제 소유권이 누구 거냐인데요. 이 그림 하나만 잘 그려서 외우시면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도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운송 중인 물건은 구매자의 것이다. 자, 그다음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운송 중일 때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기준을 사용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적성품이 있는데요. 적성품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탁자가 상품의 판매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위탁 판매 계약에 따라 우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먼저 위탁자는 부탁을 하는 사람, 그 다음
수탁자는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보통은 위탁자가 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탁자는 사장이 부탁을 받아서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기는 물건을 적송품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등산복 매장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은 좀 있는데 물건 파는 능력이 좀 없어요. 사람 앞에만 서면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물건을 잘 못 파는 거죠. 자, 그래서 물건을 잘 파시는 분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건을 주면서 이 물건 당신 좀 팔아주세요. 그럼 제가 월급을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사장, 그리고 나고요. 그 다음에 부탁을 받는 사람은 제가 이제 고용한 사람 혹은 나의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적성품 물건이 넘어갑니다. 그럼 물건은 이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적성품은 누구의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회계 기준에서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는 되셨죠? 자, 그 다음 시송품이 있습니다. 자, 시송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은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시험적으로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샘플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물건을 미리 줘놓고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뭐 그런 거죠. 홈쇼핑에도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 그 물건 산다고 하지 않은 구매자에게 물건을 일단은 준 거지만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자, 이게 그 소유권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실질 기준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환매 조건부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환매라는 말은 돌아서 매, 사두고 팔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팔았던 걸 다시 내가 사오는 뭐 그런 개념인데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뭐 자금을 차입하는 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뒤에 그림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4-3 부분을 볼 건데요. 먼저 A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사가 있습니다. 자, A사가 B사에게 물건을 팝니다. 자, 그럼 B사는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받은 그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져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동시에 자금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대출한 금액으로 A사에게 대금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A사는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B사에게 다시 그 상품을 사옵니다. 자, 그러면서 돈을 주겠죠. 그렇게 한 B사는 다시 그 차입금을 상환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A사가 결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냥 돈을 빌리기 위해서 본인의 상품을 담보 제공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중간에 B사가 끼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A사가 B사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라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인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물건을 팔았다라기보다는 차입 거래,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기 위한, 돈을 내가 끌어오기 위한 뭐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A사가 B사에게 판 이 상품 있죠. A사의 기말 창고에는 없겠지만 회계 기준에서는 이것도 환매 조건부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다시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본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품률이 높은 판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할부 판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품률이 높은 업종을 보시면 뭐 의류, 제조, 그 다음 출판, 음반, 스포츠용품 등이겠죠. 이게 책 같은 거 보시면 서점에 책이 많이 꽂혀 있긴 한데 안 팔리면 다시 출판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자는 거죠. 자, 반품되는 가능성, 반품되는 양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서 예측 가능한 시점에는 판매 시점에 바로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이미 팔린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간 구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본다. 자, 하지만 반품 가능성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반품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반품 종료 시점이 될 때까지 매출을 인식하지 않다가 종료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상품을 넘겨주긴 했지만 아직 그 반품률 자체가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우선 반품 기간 종료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것이고, 반품 종료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 이후에는 이제 그건 이제 더 이상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앞에서부터 배웠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회계 기준에서는 기말 재고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할부 판매인데요. 할부 판매는 키워드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판매 대금을 회수한다. 할부. 이건 보통 금액이 큰 경우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금액이 크고 장기간이다 보니까 이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눠서 돈을 내니까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딱히 제한이 없이 그냥 내가 바로 집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판매와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물건은 이제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특약이 있으면 이런 어떤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겠다, 그런 계약이 있는 경우는 할부금을 지급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료 시에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할부금 지급 완료 전까지는 판매자 거란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케이스, 특별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특약이 있긴 하지만 내가 물건을 넘겨주는 순간 그 자산의 효익과 위험 자체가 구매자에게 넘어가 버린다면, 이럴 때는 이제 구매자의 재고자산으로도 본다라는 거죠. 지금 우선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키워드 위주로만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요거 하기 전에 그림 한번 그려서, 아까 우리 상품 했었고, 자, 지금 기말 쪽에만 집중해서 볼게요. 기말은 대변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말의 재고자산은 하나당 가격과 수량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어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는 이제 단가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당 가격, Q는 수량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 자, 지금 보시는 요거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은 둘 다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계속기록법부터 보시면, 계속기록법은 장부에다가 하는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은 실제로 내가 가서 세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쓰면 혼합법이라는 말도 쓰죠. 자, 각각의 방법을 보시면, 먼저 계속기록법은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장부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재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내가 시간과 인력을 써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물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바코드 스캐너 등을 이용해서 단점을 해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서 한 번만 이렇게 세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은 매일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알았고요. 우선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나오는데 분계는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계속기록법은 들어올 때, 그리고 들어올 때 일어나는 사건, 팔릴 때, 그리고 기말 때마다 이렇게 분계가 쫙쫙 많이 나오는 것이고, 실질재고조사법 같은 경우는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 분계가 진행된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감 분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저런 분계들은 프로그램들이 요새는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라서 저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재고자산 취득 원가의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재고자산은 제가 아까 상품과 관련된 거랬잖아요. 그래서 외부 매입 이 부분, 상품의 취득 원가 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체 제조 같은 경우는 보통 대표적인 게 제품인데 이건 원가액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분계 연습을 하다 보면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살 때 드는 가격이 매입 가격이라 하면 추가로 그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운송비 등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부대 원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부 다 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품이 1,000원짜리라면 매입 부대 원가가 10원이 발생했다 한다면 우리는 장부에다가 1,010원이라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상품 1,010원. 자, 그래서 이 매입 부대 원가라는 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보자면 자,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발생한 원가로서 키워드는 직접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원가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매입 운임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할 때 내가 보험료가 발생한다면 그 매입과 관련된 보험료 그리고 하역료는 물건을 내릴 때 발생하는 거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관세 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재고자산의 매입 부대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직접이라는 말이 키워드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들은 매입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나 뭐 리베이트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감하는 항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문제 예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괄 구입 여러가지 다른 물건들을 한꺼번에 사고 돈을 한꺼번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야 되냐면 총 매입원가를 주겠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전체 금액으로 줬으니까 총 매입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재고자산의 상대적인 판매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재고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후불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후불 조건의 매입인 경우 돈을 나중에 주는 거 있겠죠. 그러면은 금융 요소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자 비용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그리고 매입 환출, 매입 애널이 있습니다. 이건 차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쭉 읽어보시고요. 먼저 자, 조선 기자재가 있고 10만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입 대금이 10만원인데 먼저 첫 번째로 2만원을 주고 나머지 잔액은 6개월마다 자회액을 줬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매입하는 시점에 2만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때마다 4회액을 줘서 2만원을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돈을 줍니다. 자, 내가 사는 재고자산은 10만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돈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현재 가치를 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될 게 1년마다 4회가 아니라 6개월마다 4회 근데 이자율은 연 단위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6개월 단위로 쪼개보면 6개월당 4%씩의 4%의 이자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물음 1번부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고 있죠. 우선 요 금액 있죠. 현재는 2만원을 일단 줬으니까 요 금액과 그 다음 뒤에 있는 요 4개 이걸 연금의 현재 가치로 땡겨야죠. 그래서 보시면 4기간 4%의 연금 할인율 요 뒤에 있죠.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매입 가격이 나오죠. 이렇게 취득원가가 92,598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내가 산 조선 기자재는 10만원짜리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돈을 나눠서 줬기 때문에 이 속에는 금융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자재 자체는 10만원짜리인데 이 속에는 물건값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물건값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건의 현재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현재 가치를 보면 92,598원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이 바로 금융 요소라는 거죠. 현재 가치로 할인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의 요소가 좀 차이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0만원에서 현재 가치를 빼면 7,402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이게 이제 금융 요소인데 분개를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현재 내가 2만원을 줬으니까 대변에 2만원,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내가 줘야 될 거 장기간 동안 줘야 되니까 8만원입니다. 장기라는 말은 1년 넘게 나눠서 준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매입 채무라는 단어 나왔죠. 자, 이거 회계원리에서 배우셨습니다. 매입 채무나 매출 채권과 관련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원재료, 상품 이런 것들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채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입 채무가 되고 1년 넘는 기준으로 내가 주기 때문에 장기 매입 채무, 장기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자, 아까 금융 요소의 금액이 7,402원이었는데요. 요거는 계정 과목으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취득일 당시에 분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 분기까지도 한번 제가 뜯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번째로 할부금 지급일이 왔습니다. 요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현금이 나가죠. 현금 2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자기 매입 채무에서도 2만원을 빼서 제거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이 현재 할인과 차금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계산하는 식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냐면, 먼저 현재 가치에서 2만원을 빼고 연 이자율 곱하신 다음에 지금 6개월 계산한 거 보이시죠? 6개월만큼의 이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4%가 되는 거고 4%만큼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서 같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1회 때는 2만원만 뺐지만 2회 때는 이제 4만원 빼시고 계산하시고, 3회 때는 6만원 빼시고, 4회 때는 뭐 8만원 빼시고, 근데 이제 4회 때 같은 경우는 끝 단수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7,402원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4회차 때는 0이 되게끔 숫자를 맞추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대변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되는 금액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건 사채할 때도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